당신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30년을 함께 산 가족과 3년간 자신을 돌봐준 타인. 죽음을 앞둔 순간 한 남자가 내린 선택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가 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환자분께서 보호자로 지정하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병상 앞에서 쫓겨나는 친아들. 그 옆에서 노인의 손을 잡고 있는 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간병인이었습니다.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68세 박동진 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45세 간병인 윤소희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가을 서울 서초동의 한 고급 빌라. 박동진, 당시 65세. 그는 30년간 중견 제약회사를 운영하며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두 아들 박민준과 박민석은 각각 대기업 임원과 로펌 변호사로 성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행복의 균열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2021년 6월 12일 박동진 씨의 아내 이순자 여사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반려자의 죽음. 동진 씨의 세계는 그날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나도 데려가. 여기 혼자 있기 너무 힘들어. 박동진 씨는 밤마다 아내의 옷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했고 체중은 석 달 만에 15kg이나 빠졌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본 큰아들 민주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석 달이에요. 저희도 힘들다고요. 민준의 아내 한지영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예요. 정신력이 약하면 병이 되는 거죠. 둘째 아들 민석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보기 안 좋아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세요? 민석의 아내 최미경은 시아버지의 슬픔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더 급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재산 정리는 언제 하실 건가요? 상속세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자식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죠. 명절이나 기일 때도 형식적으로 들렀다가 서둘러 떠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전화, 2주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동진 씨는 점점 더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혼자 넓은 빌라에서 지내는 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술로 하루를 보냈고 무기력함은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2021년 10월 박동진 씨의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민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었죠. 물론 아버지를 직접 돌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바쁜데요. 아버지한테 매달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민준의 아내 지영이 거들었습니다. 저도 애들 봐야 하고 학원 데려다주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둘째 며느리 미경은 처음부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는 아버님 모시는 건 절대 안 돼요. 저희 집은 좁잖아요. 그렇게 고용된 사람이 바로 윤소혜, 당시 42세의 경력 간병인이었습니다. 소희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후 생계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15년 넘게 중환자실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수십 명의 환자를 돌봤죠. 첫 만남의 날 소희는 박동진 씨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커튼이 모두 쳐진 어두운 방.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는 남자.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도 며칠은 깎지 않은 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빈 술병이 여러 개 굴러다니고 있었죠. 아버지, 오늘부터 아버지 돌봐드릴 분이 오셨어요. 민준이 말했지만 박동진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 그냥 가.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난처한 표정으로 소희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계속 이러세요. 저희 말도 안 듣고.
소혜 씨, 죄송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회사 가봐야 해서요. 민주는 그렇게 서둘러 나갔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술병을 치우고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상한 반찬 몇 개와 오래된 김치가 전부였죠. 소희는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박동진 씨는 처음으로 소희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식사하셔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드셔야 합니다. 그날 박동진 씨는 2숟가락만 먹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소희의 하루는 박동진 씨와 함께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아침 7시 소희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걷었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냥 좀 놔둬요. 안 돼요. 산책 가야죠. 햇빛 받아야 우울증도 좋아져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박동진 씨는 저항했고 화를 냈고 때로는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을 준비했고 박동진 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에게 물어 동진 씨가 젊었을 때 즐겨 드셨다는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어 봤죠. 어느 날 소희가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박동진 씨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이 냄새, 집사람이 끓이던 냄새랑 똑같네. 아드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께서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박동진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소혜 씨. 그날 박동진 씨는 밥 한 공기를 다 드셨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박동진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소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5분도 안 걸었지만 점점 시간이 늘어났죠. 소혜 씨는 왜 간병인 일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산책 중에 박동진 씨가 물었습니다. 저요? 생계 때문이었죠. 이혼하고 딸 키우려니 돈이 필요했거든요. 딸이 있어요? 네, 고등학생이에요. 자랑스러운 제 딸이죠. 박동진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희가 본 첫 미소였습니다. 근데 이 일 힘들지 않아요? 남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온갖 꾸준 일을 다 하는데.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소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보람 있어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그 사람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는 게 정말 뿌듯하거든요. 박동진 씨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혜 씨,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아직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희가 박동진 씨를 돌본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동진 씨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식사도 잘했으며 산책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동진 씨의 아들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주말도 중요한 미팅 때문에 못 가요. 민준의 전화는 언제나 짧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송사 때문에 바빠 죽겠어요. 다음에 갈게요. 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2년 추석, 2 아들 가족이 모처럼 모였습니다. 박동진 씨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소희와 함께 아들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을 정성껏 만들었죠. 민준이는 갈비찜을 좋아하고 민석이는 잡채를 좋아해요. 박동진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간병인이 잘하나 봐요. 민주는 아버지보다 간병인에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소혜 씨, 아버지 약은 잘 챙겨드리고 계시죠? 혈압약이랑 우울증약 빠뜨리면 안 돼요. 네, 걱정 마세요.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소희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지영은 박동진 씨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님,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간병인이 했겠죠? 아니, 소희가 도와주긴 했지만 내가 대부분 했어. 박동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건강에 이런 기름진 음식은 안 좋아요. 간병인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네요. 지영의 말에 박동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경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버님, 간병인 비용이 한 달에 400만 원이라며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내 돈으로 쓰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박동진 씨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인데 아껴 쓰셔야죠. 미경의 말에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추석 당일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마친 두 아들 가족은 오후 3시가 되자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봐야 해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민중 가족이 먼저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민석 가족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박동진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가 조용히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익숙해. 박동진 씨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2022년 12월 박동진 씨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소희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박동진 씨의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였죠. 선생님,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박동진 씨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소희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박동진 씨와 함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린 박동진 씨.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해 큰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텐트 시술 후 2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소희는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아버님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어느 병원이에요? 민준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대학병원 심장내과입니다. 1시간 후 두 아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알아야 할 게 재산 관리 같은 거요. 아버지가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우면 후견인을 세워야 하잖아요. 민석이 거들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명료하십니다. 지금 상태로는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은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아들은 30분 정도 병실에 있다가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간병인이 잘 돌봐드릴 거예요. 저희는 일 때문에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반면 소희는 2주 내내 박동진 씨 곁을 지켰습니다. 병실 옆 보호자 침대에서 잠을 자며 24시간 박동진 씨를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산책을 도와주고 밤에 박동진 씨가 불안해하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소희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박동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소희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퇴원 후 박동진 씨는 더 조심스러운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심장 재활 치료가 필요했고 약물 관리가 철저해야 했습니다. 소희는 더 오랜 시간 박동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병원 재활 치료에 동행하고 약 먹는 것을 체크하고 밤에 박동진 씨가 불안해하면 옆에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의 방문은 더 뜸해졌습니다.
2달에 한 번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민준의 전화는 늘 핑계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저도 가정이 있잖아요. 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 5월 박동진 씨의 6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소희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박동진 씨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를 주문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소희와 딸 지수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동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늦게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바빠서 못 갔네요. 용돈 보냈으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민석의 문자도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박동진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혜 씨,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뭘 잘못한 걸까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바쁜 거예요. 소희가 박동진 씨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박동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라는 걸. 사랑이 식은 거라는 걸. 그날 밤 박동진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3년 6월 박동진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소희와 함께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 대리인도 지정하고 싶어요. 박동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의료 대리인은 보통 가족분으로 지정하시는데 아닙니다. 윤소혜 씨를 지정하고 싶어요.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안 돼요. 아드님들이 계시잖아요. 소혜 씨,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린 결정이에요. 내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내 옆에 있는 건 당신이에요. 내 아들들이 아니라. 박동진 씨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수정할 거예요. 내 재산의 30%는 소혜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선생님, 그건 절대 안 돼요. 저는 돈 때문에 선생님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소희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박동진 씨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알아요. 당신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이건 내 마음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들, 그건 돈으로 갚을 수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리고 내 아들들한테는 70%면 충분해요. 그 정도면 각자 잘 살 수 있어요. 결국 유언장과 의료 대리인 지정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박동진 씨는 변호사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가 죽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특히 내 아들들한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4년 봄이 왔습니다. 박동진 씨의 건강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폐암 사기.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박동진 씨는 아들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병원에도 안 올 텐데 알려서 뭐해요. 괜히 스트레스만 받게 하기 싫어요. 소희는 울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아드님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요. 내가 죽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박동진 씨는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편안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호스피스 간호사와 협력하며 박동진 씨를 돌봤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박동진 씨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소혜 씨, 내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걸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아요. 무엇을 놓치셨는데요? 사랑을 구하려고만 했지 사랑을 주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내 아이들한테 말이에요. 박동진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켰고 좋은 집을 물려줬고
돈도 많이 줬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법, 돌보는 법, 감사하는 법, 그런 건 못 가르쳤어요. 어쩌면 내가 그걸 몰랐는지도 몰라요. 선생님.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소혜 씨. 당신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걸 줬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박동진 씨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박동진 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했고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24시간 박동진 씨 곁을 지켰습니다. 직장도 집도 자신의 삶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소혜 씨, 왜 이렇게까지 해요? 당신 인생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제 인생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어요. 2024년 10월 박동진 씨의 상태가 위중해졌습니다. 의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고민 끝에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며칠 남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1시간 후 민준과 민석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심각한 상태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박동진 씨는 너무나 말랐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동진 씨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민석아, 아버지,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암이라니. 언제부터였어요? 민준이 다그쳤습니다. 알려줘도 올 거였니? 박동진 씨의 한마디에 두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들도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시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간병인은 지금까지 여기 살았나 봐요.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던데. 지영이 소희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밤에 불안해하셔서 함께 지냈습니다. 소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밤에 불안해하신다고요? 우리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미경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박동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밤 박동진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선생님. 소희가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소희는 복도에서 민준과 민석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두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민준이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연명 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가족이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석이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의료 대리인을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윤소혜 씨를 요청하셨는데요. 의사의 말에 두 아들은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의료 대리인이 간병인이라고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친아들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민석도 흥분했습니다. 환자분의 명확한 의사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동진 씨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복도에는 두 아들의 항해 소리와 소희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뭘 한 거야? 지영이 소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미경도 가세했습니다. 그만하세요. 평소 조용하던 소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3년 가까이 돌봤어요. 여러분들이 2달에 한 번도 안 오실 때 저는 매일 선생님 곁에 있었어요. 선생님이 밤에 불안해하실 때 손 잡아드린 건 제가 처음이에요.
선생님이 외로워하실 때 함께 울어드린 것도 저고요. 소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이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을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윤소혜 씨를 찾으세요. 중환자실 병상. 박동진 씨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 있어요. 박동진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혜 씨, 고마워요.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동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됐어요. 난 충분히 행복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선생님, 내 아들들, 불러줘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박동진 씨의 부탁에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과 민석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석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불효자였어요.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동진 씨는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를 탓하는 건 아니야. 너희도 바빴을 거야. 박동진 씨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는 안 돼. 아버지, 소혜 씨한테 고마워해라. 그분이 아니었으면 난 훨씬 더 외롭게 죽었을 거야. 박동진 씨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혜 씨, 당신은 천사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선생님, 저야말로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소희가 박동진 씨의 손에 입맞추었습니다. 사랑해요. 다들 사랑해요. 박동진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새벽 4시 17분, 박동진 씨는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실에는 두 아들의 통곡 소리와 소희의 조용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동진 씨를 애도했습니다. 소희는 마지막까지 장례를 도왔습니다. 사무제가 끝난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나 박동진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내 재산 총 25억 원 중 17억 5천만 원은 두 아들 박민준, 박민석에게 각각 절반씩 나눠준다. 둘째, 7억 5천만 원은 윤소희에게 준다. 뭐라고요? 지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30%를 간병인한테 준다고요? 미경도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셋째, 이 결정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윤소희는 내 인생의 마지막 3년을 함께해준 소중한 사람이다. 내 아들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했고 더 많은 사랑을 주었다. 넷째, 내 아들들에게 바란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쁘다는 핑계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말기를. 복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두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고인의 유언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혜 씨. 아니, 소혜 누님.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받으세요.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못한 걸 누님이 해주셨어요.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님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희 대신 아버지 곁에 있어 주셔서. 소희는 두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